안녕하십니까 BMD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성모병원 신경과 김용재입니다. 지금 대한뇌졸중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5월에 들어서 뇌졸중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오늘이 벌써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하필이면 이 좋은 계절에 이 뇌졸중 이야기라는 게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병을 바르게 아는 굉장히 저에게도 의미 깊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 걸리기 싫은 뇌졸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어떤 후유 증상들이 남을까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걸로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어젠가요, 퇴근길 뉴스를 보는데, 지난 정부 때 외교관으로 일하시던 분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아직도 전혀 혼자서 활동을 못하고 누워 계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드라마를 준비하던 배우 수개월째 의식불명이라는 이런 우울한 기사들을 아마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이렇게 뇌졸중의 후유 증상은 사실은 뭐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치명적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올해 저희 뇌졸중학회에서 준비한 뇌졸중 팩트시트, 우리나라의 뇌졸중 현황을 살펴보면은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이 태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44% 정도 되니까 꽤 많은 분들은 큰 불편감이 없이 퇴원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이 장애가 남는 상태로 퇴원하시는 분들이 약 40% 가까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은 치료 과정에서 아주 치명적인 결과, 그러니까 이제 사망에 이른 분들이죠. 그렇지만 뇌졸중을 앓으면 열의 셋 이상, 그러니까 서너 분은 굉장히 일상생활에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뇌졸중 후유 증상들이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후유 증상들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흔한 뇌졸중의 후유 증상은 바로 이 편마비입니다. 그러니까 강직성 편마비라 부르는, 여러분들 길에 요즘엔 치료들을 잘 받으셔서 드물지만 수년 전 제가 처음 전공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외래 정말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았죠. 이게 이제 강직성 편마비입니다. 지난 시간에 뇌졸중, 급성기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 하나가 편마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후유 증상이 강직성 편마비입니다. 보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고 통증도 심하고 여러 가지 불편감을 가져오죠. 그리고 흔한 게 실어증입니다. 실어증은 우리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운동 실어증,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브로카 실어증이라 부르는 것부터 마치 우리가 낯선 외국에 갔을 때 전혀 말을 이해하는 못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말을 전혀 소리는 듣지만 이해를 못하는 감각 실어증, 또는 이제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부르는 실어증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또 이제 실어증과 가장 흔하게 동반되는 이 구음 장애, 그러니까 발음 기관의 문제가 좀 더 심하면은 삼킴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 후에 이제 경비관, 쉽게 말씀드려서 콧줄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보고, 뇌졸중 후에 이렇게 삼키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살에 걸린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동시에 심한 경우에는 폐렴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육체적인 면뿐은 아니고 치매, 오늘 이야기 드릴 치매, 그래서 뇌졸중 후 치매 또는 넓은 의미로 혈관성 인지장애라고 부르는 후유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 이 뇌졸중 후의 여러 상황들이 우울감이라든지 피로, 수면장애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나 뇌졸중의 사망률이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예전에는 단일 질환으로 사망 1위까지 올라갔던 뇌졸중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제는 단일 질환 사망 4위로 떨어졌고, 아까 보셨듯이 조기 치료도 늘어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그야말로 경쾌되는 분들이 4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는 정말 뇌졸중으로 입원했지만 멀쩡히 집에 갈 수 있죠. 그렇지만은 상당수의 환자들, 이렇게 서너 분들은 심각한 후유장애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후유장애는 뇌의 어떤 부분이 막혔느냐, 또는 왼쪽 뇌냐 오른쪽 뇌냐, 또 뇌의 되뇌 피질, 그러니까 뇌의 껍질 부위냐, 뇌 속이냐, 또는 뇌의 간이냐. 그러니까 정말 교통사고를 우리가 당하잖아요. 교통사고는 아주 쉽게 접촉사고부터 사망사고까지 우리가 다 교통사고라고 하잖아요. 정말 이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뇌졸중이 생겼을 때 어느 혈관이 막히느냐에 따라서 아주 가벼운 정도부터 아주 심한 장애까지 남게 되고요. 그 막힌 혈관이 얼마나 빨리 잘 뚫려주는가에 따라서, 또는 불행하게도 막힌 혈관이 계속 뚫리지 못하면서 신경손상이 넓어지거나, 또는 터진 혈관의 출혈 부위가 계속 넓어지는 경우에는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가장 흔한 이 증상, 후유 증상인 마비, 편마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뇌에는 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임상 의사들의 편의상 이쪽을 좌뇌라고 보통은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누워 있다고 우리가 보죠. 그런데 이쪽은 우뇌예요. 그러면서 좌뇌, 우뇌, 그러니까 좌뇌는 언어 중추가 대부분 있고요. 우뇌는 주로 방향 감각이라든지 감각적인 면을 많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측 뇌에는 운동신경이 시작되는 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는, 우리가 방송국에서 오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게 팀에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듯이 시작하는 이 영상, 또 이 시작하는 우리가 자 이제 오른팔을 움직이고 싶다라는 내 생각과 필요에 의해서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되뇌 깊숙한 길을 따라서 운동신경이 내려오다가 우리 이제 뇌의 기둥이 되는, 그러니까 뇌와 척수가 만나는 부분을 지나면서 반대편으로 운동신경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 손상이 좌측에 있으면 대부분의 우측 편마비, 그리고 뇌 손상이 우측에 있게 되면 좌측 편마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반대로 큰 뇌졸중이 왔다 하더라도 이 운동 경로를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 운동 경로를 건드리지 않는 뇌경색은 많은 경우에 무증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증상은 재발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취약하죠. 병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바로
왜 내가 뇌경색을 앓았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죠. 이런 빈 공간에 뇌경색이 오게 되면, 또는 작은 뇌경색이 왔다가 그 뇌경색의 영향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뇌가 부었다가 가라앉는다든지 그쪽으로 혈류가 빨리 가서 혈관이 열린다든지 자연적으로 혈관이 열리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증상을 모르게 지나가게 됩니다. 가장 흔한 뇌경색은 바로 이 운동신경 경로를 건드리는데, 우리 뇌에서 가장 큰 혈관인 중대뇌동맥이 사실은 이쪽 대부분을 지나요. 그러다 보니까 뇌경색의 흔한 증상이 바로 이런 운동신경 경로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에 병이 오느냐, 그게 이제 안쪽, 이제 전두엽 쪽으로 병이 오면 주로 하지 쪽으로 큰 마비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교통사고라고 이야기를 드리다가 제가 잠깐 깜빡했는데, 정면으로 충돌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스치느냐, 아니면 하필이면 내가 탄 쪽에 옆으로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교통사고의 손상 정도가 다르듯이, 바로 이 뇌경색은 어느 혈관이 어느 부위에서 막히느냐가 후유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 마비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경우가 바로 영어로 락틴, 그러니까 자물쇠가 잠긴 거예요. 어떤 자물쇠가 잠겼느냐? 바로 이 운동신경의 자물쇠가 잠기는 경우입니다. 우리말로 강금증후군 또는 잠금증후군이라는데, 이분들은 그야말로 사지마비 상태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다른 거는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신경학적 검사, 이제 환자분들이 입원하면 신경과 의사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환자를 진찰합니다. 신경학적 검사라고 부르는 신경과 의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마치 식물인간이라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환자들이 잠금증후군, 무슨 이야기냐면 의식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눈꺼풀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눈을 뜨고 감고 하는 것이 가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잠금증후군, 강금증후군의 대표적인 바로 환자가 잠수정과 나비의 주인공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책도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의 선생님들을 처음 만날 때 꼭 읽어보기를 권하고 선물하는 책이 바로 이 잠수정과 나비인데요. 패션 잡지 엘르라고 아실 겁니다. 엘르의 편집장이었죠. 이 40대 이분이 옆에 아들을 데리고 운전을 하던 중에 뇌경색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뇌경색의 부위가 하필이면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한꺼번에 지나가는 뇌간 부위에 아주 큰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읽어보면 운전 중에 갑작스런 어지럼증, 그 전에 전조 증상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지럽고 말이 약간 오르더라 풀리는데, 영화에 보면 환자분이 운전을 하던 중에 갑자기 주위가 빙빙 도는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환자는 이제 의식이, 차를 옆에다 세운 다음에 의식이 떨어지죠. 아들이 옆에서 부르는 장면이 있고요. 환자가 깨어난 곳은 중환자실이었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해외 토픽에 봤던 그 내용,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왼쪽 눈꺼풀 뿐이었는데, 이분이 담당 주치의하고 언어치료사분하고 이렇게 글 하나하나 정말 인내를 가지고 가나다 읽어가듯이 이 글자, 표현하고 싶은 단어를 치료사분이 지적을 하면 환자가 눈을 감고 하는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만일에 이분 이제 영화에도 잠깐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분을 식물인간으로 잘못 알고, 그러니까 환자는 의식이 깨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의료진이 옆에서 환자의 애호에 대해서 너무나 불행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부분들, 그래서
의사들 나쁘다는 이야기도 여기서 상당히 나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정말 본인은 이 잠수정에 갇힌 상태에서 나와서 나비처럼 날고 싶었는데 불행하게도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이 잠수정과 나비라는 정말 힘들고 아름다운 책을 남기고 환자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비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그러니까 온몸을 잠궈버리는 마비가 바로 이 장검증후군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뇌경색은 바로 그 부근에 병이 오는데 마비가 하나도 없이 와요. 외축연수증후군이라고도 부르고 왈렌버그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이 왈렌버그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병리학자예요. 근데 이 왈렌버그 증후군을 부검하고 결과를 아주 자세하게 써준 이 보고서는 1890년대에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그때 이미 이제 왈렌버그 증후군이라는 거를 보고를 했었죠. 이 병은 마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한 어지러움으로 응급실로 환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마비가 없기 때문에 골든타임도 많이 놓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뇌경색인데 그냥 집으로 가는 경우도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심한 이 어지러움증 외에 자세히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보여요. 자, 좀 어려운 그림입니다만 어떤 증상들이 보이느냐, 이 뇌 바로 앞에 부분, 아까 이야기 드렸던 운동신경은 하필이면 여기서 앞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피해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러움증과 그 다음에 눈꺼풀이 한쪽이 처지고 그쪽에 눈동자가 작아집니다. 또 삼킴장애, 발음장애 같은 게 나타나고, 또 신기하게도 한쪽에 감각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감각 이상은 진찰하지 않으면 환자도 어지러움이 심해서 전혀 인지를 못해요. 이 그림은 신경과 의사들에게는 아주 익숙합니다. 제가 신경과 처음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할 때 이 어지럼증 환자분들이 응급실로 찾아오면 꼭 아침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이 그림을 칠판에 그리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외우나 했는데 그러면서 환자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어디에 오는가는 참 달라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잠금증후군 환자하고 이야기 드린 이름도 어려운 외측연수증후군 환자는 사실은 혈전이 막히는 위치가 여기에 있느냐 여기쯤 있느냐라는 아주 작은 차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맥경화 혈전이 올라간다고 치면 여기를 막으면 처음에 큰 고비를 넘고 나면 아무런 증상, 제 환자분 경우에는 환자분이 여름철에 감각 이상 때문에 에어컨 바람이 좀 싫다 정도로 너무나 행복하게, 그 외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처음에는 경비관, 콧줄도 끼고 목소리도 쉬고, 그런데 이제는 저한테 와서 노래방에서 노래도 잘하고 다만 감각 이상만 조금 있어 불편해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사실 이 잠금증후 환자분들의 많은 경우는 돌아가십니다. 그분은 여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처럼 어느 혈관이 얼마나 크게 막히느냐, 또 그리고 정말 운 좋게 내 몸에서 뚫리느냐, 아니면 병원에 빨리 와서 이 혈관을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운명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먼 것 같잖아요. 몇 센치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 혈관의 두께도 여러분들의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놨지 3, 4mm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는 참 어렵고 우리가 예측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장금증후군은 생명에도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매입니다. 사실 뇌졸중과 치매는 전혀 다른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뇌졸중은 혈관성 질환, 대부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라는 특징이 오고, 치매는 퇴행성 질환, 서서히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조금 다르게 봤고, 뇌졸중 후의 치매, 혈관성 치매는 이런 뇌졸중, 동맥경화 혈전으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기 때문에 두 개가 조금은 다르게 봤습니다. 그런데 뇌영상이 발달이 되고 치매 진단이 많이 높아지면서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은 따로 또 같이 올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환자도 혈관성 치매 요인을 가지고 있고, 혈관성 치매 환자도 알츠하이머 병의 요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굉장히 공통되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혈관성 치매는 의사들이 편의상 이렇게 나누고 아마 병원에서 설명을 들을 겁니다만은 뇌 영상 검사에서 증거가 남아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은 뇌가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치매의 양상을 보이지만, 혈관성 치매는 뇌 영상을 찍어보면 보입니다. 특히나 피질하 혈관 치매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야금야금 뇌혈관이 막혀가면서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발성 뇌경색 치매는 권투 선수가 1회 한 주먹 크게 맞고요, 3회 한 번 더 맞고 5회 한 번 더 맞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뇌졸중이 오면서 단계 나빠지는 거죠. 근데 여기도 뭔가 징후가 분명해요. 그리고 한 번의 단일 뇌경색 치매는 정말 권투 선수가 한 방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특히나 좌뇌 우리가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에 뇌경색이 왔을 때, 또는 양측 기억 회로가 지나가는 시상 부위 양측에 뇌경색이 왔을 때 이러한 단일 뇌경색의 치매를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뇌경색이 오면은 뇌 안에 기억이 지나가는 회로를 건드리게 됩니다. 우리 감기만 걸려도 사실은 몸이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뇌경색 후에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치매입니다라고 진단을 내릴 때는 보통 6개월 정도 지나서 우리가 치매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혈관성 치매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 분포를 보면 혈관성 치매가 꽤 흔해요. 물론 치매 대부분은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만 혈관성 치매가 15%에서 20% 정도 저희가 보거든요. 왜 중요하느냐? 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고혈압 조절, 그 다음에 흡연율, 그 다음에 뇌졸중 후에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 같은 게 아직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 시간에, 아니면 첫 시간에 이야기 드렸듯이 증상이 좋아지고 나면은 치료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졸중과 연관된 혈관성 치매가 아직 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뇌졸중 재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린 뇌졸중 환자에서 ABS라고 부르는 항혈전제, 혈압 조절,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을 통해서 뇌졸중 예방이 가능합니다. 결국 혈관에 의한 뇌 손상을 막는 것이 바로 혈관성 치매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다발성 뇌경색에 의한 치매에서
말씀드렸듯이 1라운드에 큰 주먹을 한 채마저도 2라운드부터 힘을 내고 가드를 단단히 올리고 뛰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하면 더 이상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초기 단계에서 진행을 막는 병을 돌릴 수 있는 치료제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엔 들어와 있지 않고요. 지금 나와 있는 도네페질, 아리셉트를 비롯한 약들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증상의 발현을 늦추는 약이지 치료하는 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혈관성 치매는 예방과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를 똑같은 치매이지만 아주 강조해서, 특히나 뇌졸중 후 많은 분들이 혈관성 치매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혈관성 치매 이야기라면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게 수녀 연구입니다. 꽤 오래전이죠. 1900년도에 노틀담 수녀회에 678분의 수녀님이 뇌를 기증을 해준 아주 큰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자신의 뇌를 부검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리고 스노우덴이라는 역학을 하시는 과학자의 노력이 치매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치매의 부분을 알려줬어요. 여기서 나온 연구 결과들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혈관성 치매, 그러니까 MRI를 찍어봤더니 이분들 많은 경우에 다발성 뇌경색에 의한 치매도 있지만은 피질하 뇌경색, 그러니까 조금씩 작은 혈관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막힌 소견이 있는 분들이 뇌졸중도 없었지만 결국은 뇌 기능을 떨어뜨려서 치매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분이 베르나데트 수녀님입니다. 사실 베르나데트라는 이름은 성인의 이름이죠. 베르나데트 수녀님은 이제 그런데 이 수녀님의 일반적인 이름은 메리 수녀님입니다. 메리 베르나데트 수녀님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굉장히 건강하게 수녀원에서 이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인지검사를 시행을 했거든요. 마치 학교에서 우리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받듯이 인지검사를 시행했는데 80대 인지검사에서 항상 수녀원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보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후에 뇌를 부검을 했더니 베르나트 수녀님의 뇌는 뇌 자체만 놓고 보면 이미 알츠하이머가 널리 퍼져 있던 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알츠하이머가 왔는데 이겨낸 수녀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설명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녀님의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 이 수녀님이 초등학교에 오랫동안 선생님으로 계셨고 수녀원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글을 열심히 쓰셨어요. 그러니까 수녀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의 하나가 수녀원에 들어올 때 자기 이력서가 얼마나 풍부했느냐. 그러니까 글과 단어와 문장과 이런 것들이 나중에 치매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 그러니까 풍부한 어휘력, 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베르나데트 수녀님의 가장 특징이 바로 이 뛰어난 문해력과 아주 긍정적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적 비축, 무슨 말이냐면 기억력을 잘 저축을 해둔 거죠. 그러니까 수녀님의 경우에는 뇌에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으로 뇌가 많이 쪼그라들었고 이런 경우에도 저축을 해둔 게 있어서
뇌가 알츠하이머 병이 상당히 온 뇌에 다 침범을 했더라도 수녀님은 마지막까지 인지적으로 건강한 장수를 누리다 가신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종교적인 강건함 그리고 맑은 성격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만 인지적 비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러니까 기억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열심히 저축을 해주자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나르트 수녀님을 저는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녀 연구에서 또 하나 밝힌 것은 우울증이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치매로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가 알아도 못 보고 가까운 수녀님들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의 뇌를 열어봤더니 거꾸로 이 수녀님의 뇌는 너무나 건강했던 겁니다. 알츠하이머 소견이 없었어요. 물론 다른 형태 아주 드문 치매도 우리가 그 당시에 진단을 내리지 못했을지 모릅니다만은 바로 이 수녀님은 우울증이 너무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가성치매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우울증이 우리가 여러 가지 뇌기능을 막아주는데 활발한 뇌기능의 활동을 막아주는데 뇌졸중 환자들도 뇌졸중 후에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특히나 장애가 심한 분들, 편마비를 가지고 또는 언어장애를 가지고 사회 복귀가 어려운 분들일 경우에 우울증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5배, 9배는 우리나라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또 다른 특징이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슬퍼도 막 울어요. 또는 조금만 뭐 좀 재밌는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이런 감정의 변화를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울증의 증상, 의욕이 떨어지고 즐거움이 떨어지고 무지같이 무기력해지고 또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동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졸중 후 피로, 우울감은 환자가 치료하려는 동기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약도 잘 안 드세요. 또 운동, 식사 같은 생활 습관도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들을 저희가 볼 때 어느 시기에 이르면 꼭 환자분들의 인지, 그러니까 치매, 뇌졸중의 치매와 뇌졸중 우울감을 확인하기 위한 인지검사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울감은 가족들의 관심 그리고 환자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는 게 뇌졸중 후 통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오십견 많이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졸중 후 특히 편마비가 있게 되면 경직이 되죠. 경직이 돼서 걸으면 척추가 이렇게 측만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근골격계 통증과 함께 마비가 있는 쪽에 어깨 이 골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깨 통증, 경직, 그 다음에 근골격계 무리 이런 것들이 뇌졸중의 통증을 굉장히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우울감과 동반된 두통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뇌졸중 후에 초기에 팔걸이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게 어깨 통증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거든요. 그리고 자세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지팡이도 꼭 쓰시라고 권고드리는 거가 이런 통증 완화의 하나의 간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저한테 다니시면서도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저도 어려운 분이 바로 이 중추성 통증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운동신경의 중추가 뇌에 있듯이 감각을 담당하는 중추가 뇌에 있어요. 이 부분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생기게 되면 쉽게 말하면
여기서 느끼는, 제가 이렇게 닿았다고 느끼는 이 감각이 결국은 뇌에서 느끼는데 여기서 신호가 잘못 잡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통증이 굉장히 과격하게 환자분들은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시 덩굴을 내가 만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경우를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근골격계, 그러니까 통증과 다르고 통증의 양상도 저리고 시리고 바늘로 찌르는 듯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후유 증상이 하나죠. 마비가 없기 때문에 의사들도 간과하기가 쉽고, 환자분들도 이 증상과 뇌졸중과의 연관성을 가끔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후유 증상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누구는 후유 증상이 남고 안 남고를 보기 위해서 뭐 AI라든지 또는 얼마나 빨리 치료받고 있는지 굉장히 많은 예측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초기에 얼마나 큰 뇌손상을 입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치료해서 이 뇌손상을 회복을 시키냐. 교통사고 이야기를 자꾸 드리지만 얼마나 크게 다치지 않도록 하느냐라는 거가 사실은 이 합병증의 가장 큰 후유 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바라시는 거는 이렇게 처음에는 편마비가 심해서 혼자서 못 걷죠. 이런 단계를 지나다가 재활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보조기를 사용해서 이제 걸으실 수 있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집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마저 없는 건강한 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뇌졸중 환자를 보는 저희 신경과 의사들의 모든 바람, 그 다음에 재활치료에 힘써주시는 재활학과 선생님들, 그리고 치료사분들의 아마 모든 바람, 환자분들의 제일 큰 바람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골든타임이 급성기, 그러니까 혈관이 막혔을 때 골든타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재활의 골든타임이 있어요.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환자가 의식이 있고 활력증후, 혈압이라든지 이런 게 안정이 돼 있고 열이 나지 않고, 그렇다면은 낙상의 위험이 크지 않고, 그렇다면은 빠르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병 후 3개월 이내에 가장 많은 뇌기능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 한 달은 재활의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여러 사정으로 요양원으로 가시려고 한다든지 집으로 바로 가시려고 할 때 저는 중증도 이상의 편마비가 있는 분들,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 또는 심한 어지러움으로 낙상의 위험이 높은 분들을 대표적으로 반드시 골든타임 안에 물리치료를, 재활치료를 꼭 받도록 권고드립니다. 이때 초기 치료가 거의 대부분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강직성 편마비가 있는 분들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많은 분들이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굳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직을 잘 이용해서 보행을 도와드리고, 이 강직을 잘 사용해서 걷기를 시작한 분들은 이 강직에 의한 것들이 그렇게 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초기 재활, 그러니까 재활의 골든타임도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 잘 익혀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정리하는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처음 유학 생활을 할 때 서점에서 보고 너무나 감동 깊게 읽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된 책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인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할아버지에게 걸음마를 배우잖아요.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면서 이 걸음마를 배웠던 아이가 이렇게 커서 어느 날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의식이 떨어졌다가 자기도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이제 걷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에게 거꾸로 아이가 걸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보비에게 할아버지가 어떻게 내가 걷는 법을 가르쳐 줬니? 하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내게 짚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른발 왼발 따라해 보세요 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와 지금 이렇게 할아버지 오른발 왼발 따라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는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나가는 신경학자입니다. 리사 제노바라는 신경과학자인데 여기 작게 보이는 테드 강연이라고 미국에서 대중 강연, 아마 비욘디도 미국의 테드하고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바로 스틸 앨리스고 이게 영화도 됐죠. 그래서 기억이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소중했던 사람들의 기억은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이 리사 제노바의 이 테드 강연은 시작하는 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85세가 됐을 때 여러분의 대부분은 치매 환자, 알츠하이머 환자일 거고 또는 그 치매 환자를 돌보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로 시작을 한 이 테드 강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린 이런 신경계 합병증, 그러니까 뇌졸중의 후유 증상은 정말 치명적이고 무섭습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좋은 치료, 그 다음에 혈관 내 재계통술과 같은 급성기 치료의 효과에 의해서도 아직은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의 상당히 많은 수, 약 30에서 40%의 환자분들은 장애를 가지고 퇴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뇌 건강은 결국은 뇌졸중 예방입니다. 그래서 사후약방문이라는, 그러니까 뇌는 특히나 한 번 망가지면 그 조직이 돌아오지도 않고 크기는 약간 줄어들지 모르지만 다발성 뇌경색 환자들이 뇌사진을 찍으면 아주 오래된 과거의 병까지 남거든요. 흔적을 너무 강하게 남깁니다. 결국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똑같이 이야기 드리지만 페스트의 법칙, 그러니까 한쪽 얼굴에 안면 떨림과 마비가 온다든지 팔다리에 힘이 없고 감각이 무뎌진다든지 말할 때 발음이 이상하다 그럴 때는 바로 119로 전화하는 이 페스트, 그리고 뇌졸중의 예방. 한번 뇌졸중이 오신 분들은 ABS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 예방하는 것, 그리고 아직 병에 걸리지 않은 분들은 바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 흔히 상고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잘 조절을 하고 동시에 건강한 생활 습관, 무엇보다 중요한 흡연을 안 하는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합병증을 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비욘디의 명사들의 특강 강의를 요청받고 비욘디를 보니까 제가 할 이야기가 이미 다 비욘디의 좋은 선생님들의 강의로 다 있어서 아주 세세한 부분들은 그 강의에 맡깁니다. 예를 들어서 뇌졸중 후에 심각한 장애가 남았을 때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장애 등급이라든지 장기 요양급여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비욘디에 아주 잘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 사실은 운동하고 활기차게 지내는 거죠. 그런 것들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하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 그리고 술, 담배 안 하시는 거 아주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질문에 답을 하나도 못 드리고 마쳐서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간단한 회답을 같이 좀 하겠습니다. 드넓은 세상님이 물어주신 질문이네요. 응급실에서 MRI 판독지에 만성뇌경색이라고 있는데 신경과 상담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시네요. 만성뇌경색이 괜찮은 건지 나중에 문제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건강진단이나 또는 MRI에서 환자를 보지 않고 우리가 또는 환자 정보를 드리지 않고 MRI를 보게 되면 MRI를 보시는 영상학과 선생님들은 굉장히 넓게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의심이 되는 병도 추정해 바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만성뇌경색이라고 보통 불렀을 때 실제 아주 작은 과거의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이라면 무증상 뇌경색이라도 치료를 해야죠. 그리고 왜 뇌경색이 왔는지 알아봐야지 됩니다. 그래야만이 재발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특히나 건강검진이라고 저에게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드넓은 세상님처럼 그냥 집에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냐면 뇌의 정상 구조물들이 때로는 뇌경색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환자분들이 흔들려서 MRI 같은 경우에 잘 안 보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틀니 같은 걸 끼고 있어서 자석이거든요. 자장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러기 때문이고 만일에 무증상 뇌경색이 정말 있었다면 아마 응급실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급성 뇌경색만 이야기를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환자분께 이번에 응급실로 찾아오신 증상은 급성 뇌경색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확산 영상이라는 뇌 MRI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MRI를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환자분들은 오시면은 제가 한 장만 보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영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종합돼서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셔서 직접 주치의생과 이야기를 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다음 질문 하나 정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반의 강자 미추홀님의 질문입니다. 5개월 차 집에서 재활 중이시고 우측 편마비고요. 손은 숟가락질 조금 하는 정도, 다리는 꽤 많이 회복이 되신 듯 합니다. 술은 안 마시고 담배 하루 2개 피. 자, 재활 초기 재활을 잘 하셔서인지 재활 과정 보통 6개월쯤 되면 재활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월 차 되면은 재활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늦어집니다. 실망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장애 진단을 6개월째 내리는 가장 큰 이유가 6개월쯤 되면 증상이 보통 고정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에게 이 증상에 맞춰서 생활하시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드물지만 2년 정도까지도 신경계 손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재활은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금연입니다. 우리가 보통 절주라고 이야기하지만 담배는 안 피는 거하고요. 하루 한두 개 피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보통 금연을 하시고 보통 1년이 지나면 금연에 의한 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꽤 많이 피셨을 거고 이만큼 줄여오신 거 굉장히 힘드시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루 두 개 피 끊어야지 됩니다. 특히나 이 정도의 중증 뇌졸중, 중증 뇌손상을 가져올 정도의 원인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 원인은 환자분께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 담배 두 개 피는 그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금연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동네 의원이나 또 보건소에 찾아가시면 금연 클리닉에서 1년에 3번 정도까지는 담배, 그러니까 금연에 대한 약제를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시고 그렇지만 서둘러서 금연을 꾸고 가십시오. 자, 마지막 질문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동맥 협착증이 있고 그러면은 50대 경동맥 협착증이 있으면 여기서 혈전이 잘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병원에 다니고 관리는 하시지만 경동맥에 협착이 있다라는 것도 뇌졸중 또 인지장애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관성 치매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바로 이 경동맥 협착을 잘 관리하는 것이 걱정만 나는 게 아니고 혈관성 치매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됩니다. 별도의 치매 증상에 대한 치료는 아직 증상이 없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60대 이상이시라면 특히나 각 지역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인지장애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과 만나고 벌써 4번째 시간을 보냈고 다음 주에 마지막 뇌졸중, 다음 주에는 조금 일반적인 뇌졸중과 조금은 떨어진 제가 의사로서 느끼는 여러 감정들 그리고 뇌과학 측면에서 또 그리고 돌봄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낮에 무지 더웠죠. 저녁 이 선선한 바람 산책도 하시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